안녕하십니까? 하루하나 100세까지 꼭 필요한 건강상식을 전해드리는 100세 건강사전입니다. 오늘도 내 몸을 지키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 2시 또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 겨우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깨어버린 겁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부터 지금까지 이미 3번째 깬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피곤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자주 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20년 넘게 수면 건강과 생활습관 개선을 연구하고 상담해온 건강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중장년, 시니어분들을 만나 뵙고 수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밤에 자주 깬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아침까지 쭉 잤는데 나이 들면서 밤에 한두 번씩 심하면 대여섯 번까지 깨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화장실 가려고 깨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이 떠지기도 하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라고 체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깊고 편안한 잠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밤에 자주 깨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겼던 그 증상 뒤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밤에 왜 자주 깨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밤에 자주 깨는 진짜 이유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 변화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게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아시나요? 이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5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70대가 되면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들기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수면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깊은 잠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이 와도 쉽게 깨버리는 겁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수면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프로게스테론은 진정 효과가 있어서 깊은 잠을 도와주는데 이게 줄어들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이 들면서 서서히 감소하는데 이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4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들다 보니 60대, 70대가 되면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기억납니다. 58세 여성분이셨는데 폐경 이후 밤에 평균 5번씩 깨신다고 하셨어요. 잠들 때는 괜찮은데 새벽 1시쯤 되면 꼭 깨고 그 후로는 한두 시간마다 계속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죠. 이분께 멜라토닌이 풍부한 식품들을 저녁 식사에 포함시키도록 권했습니다. 타트체리, 호두, 우유 같은 거요. 그리고 해가 지면 실내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자기 이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또 호르몬 균형을 위해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식품도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2번 정도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에도 활력이 생겼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65세 되시던 해에 갑자기 밤에 자주 깨기 시작하셨거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있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시작하셨고 특히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셨어요. 호박씨, 굴, 소고기 같은 거요.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호르몬 수치도 개선되고 수면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한 번 정도만 화장실 가시고 다시 금방 주무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자주 깨신다면 호르몬 변화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전후로, 남성분들은 50대 이후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니까요.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생활 습관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데 장기 복용 시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생성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가와 상담 후에 단기간 복용하셔야 합니다. 호르몬 문제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광과 신장 기능 저하가 잠을 깹니다. 밤에 자주 깨는 두 번째 큰 이유는 바로 방광과 신장 기능의 변화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깬다고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의 소변량을 다르게 조절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소변을 농축시켜서 소변량을 줄여줍니다. 그래야 밤새 화장실 안 가고 잘 수 있으니까요. 이걸 담당하는 게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건데 나이 들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자다가 아침에 화장실 갔는데 이제는 밤에 2번, 3번씩 화장실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더 큰 문제는 방광 용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방광 근육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전에는 200이나 300씩 담을 수 있었던 소변을 이제는 100, 150 정도만 담아도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차도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가 추가됩니다. 나이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고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50대 이상 남성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는다고 하니까 정말 흔한 문제입니다. 여성분들은 골반저근이 약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출산이나 노화로 골반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새거나 조금만 참아도 급하게 마려운 증상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만난 64세 남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밤에 최소 4번은 화장실에 가신다고 했어요. 자정, 새벽 2시, 4시, 6시 이렇게 거의 시계처럼 정확하게 깨신다는 겁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자꾸 졸고 운전할 때도 위험할 정도였대요. 비뇨기과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증 초기였습니다. 전문의 처방을 받아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동시에 생활 습관도 바꾸셨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카페인과 알코올도 끊으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뇨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골반적은 운동,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걸 매일 하셨습니다. 남성도 골반저근이 중요합니다. 소변을 참는 근육을 10초간 조였다 푸는 걸 하루에 3번 각 10회씩 하셨어요. 3개월쯤 지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째는 1번 정도로 더 개선됐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에도 활력이 생기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어머니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67세 되시던 해에 밤에 자주 화장실 가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물을 덜 마시면 되겠거니 하셨대요. 그런데 물을 줄여도 별 차이가 없으시더라고요. 병원 가보니 방광과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골반적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방광 훈련이라는 것도 하셨어요. 소변이 마려워도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려가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셨죠. 그리고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 매운 음식이나 산성 과일 같은 걸 줄이셨습니다. 지금은 밤에 한 번 정도만 화장실 가시고 다시 잘 주무십니다. 운동을 병행하니까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지셨고요. 여러분도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마치고
물은 저녁 6시 이후로 조금씩만 드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고 술도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골반적인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때 쓰이는 근육이 바로 골반적근입니다. 그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 푸는 운동을 매일 하시면 됩니다. 단, 밤에 3번 이상 화장실 간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즉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방광과 신장 문제를 알아봤으니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이 잠을 방해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사실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침실 온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잘 때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실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체온 조절이 안 되면서 자꾸 깨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 민감해집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열감과 식은땀 때문에 밤에 자주 깹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면서 깨는 거죠. 이걸 야간 열감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수면이 끊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빛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빛에 아주 민감합니다. 침실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거나 전자기기에 작은 표시등만 있어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니까 더 문제입니다. 소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지니까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배우자의 코 고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같은 것들이 다 방해 요인이 됩니다. 침구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 높이가 안 맞는 베개는 목과 허리에 무리를 줘서 밤에 자꾸 뒤척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게 되는 거죠. 생활 습관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직전에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면서 속이 불편해서 깹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심하죠. 운동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낮에 전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낮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거나 오후 늦게 자면 밤에 수면 압력이 줄어들어서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61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밤에 평균 6번씩 깨신다고 했어요. 호르몬 검사, 방광 검사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일기를 한 달 동안 쓰시게 했어요. 분석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침실 온도가 26도나 됐어요. 남편분이 추위를 많이 타셔서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침실에 가로등 불빛이 많이 들어왔고 공기청정기 표시등도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 9시에 주무시는데 8시에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것도 양이 꽤 많으셨고요.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후 3시쯤 소파에서 1시간 반씩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하나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고 남편분은 이불을 더 두껍게 쓰시도록 했습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모든 전자기기 표시등을 테이프로 가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7시에 하고 양을 줄이셨어요. 대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셨습니다. 낮에는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셨고 낮잠은 오후 1시에 30분만 하시도록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6번에서 3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2번 정도로 더 개선됐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에 활력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장인어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70세 되시던 해에 밤에 계속 깨신다고 하셔서 집에 가서 침실을 살펴봤어요. 침대 매트리스가 20년 넘은 거였는데 가운데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베개도 너무 높았고요. 새 매트리스로 바꾸고 베개 높이를 조절해 드렸더니 그것만으로도 많이 개선되셨어요.
거기에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백색 소음기를 틀어드렸습니다. 지금은 밤에 한두 번 정도만 깨시고 전보다 훨씬 잘 주무십니다. 여러분도 수면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필요하면 수면 안대나 귀마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시고 양은 평소에 70% 정도만 드세요.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시고 적당히 움직이세요.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밤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전에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청색광이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다시 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결론. 자, 여기까지 밤에 자주 깨는 진짜 이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호르몬 변화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나이 들면서 멜라토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들이 줄어들면서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드시고 해가 지면 조명을 어둡게 하고 청색광을 피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둘째, 방광과 신장 기능 저하가 잠을 깹니다. 항이뇨 호르몬 감소, 방광 용량 감소, 전립선 비대, 골반적은 약화 등으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것도 노화의 일부지만 방치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고 골반적은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밤에 3번 이상 화장실 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이 잠을 방해합니다. 침실 온도, 빛, 소음, 침구 상태, 식사 시간, 운동 시간, 낮잠 습관 등이 모두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이건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저녁 식사는 일찍 적게 드시고 낮에는 적당히 움직이고 햇빛을 쬐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잠들기 전 이 시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밤에 자주 깨는 건 절대 나이 탓으로만 치부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호르몬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 방광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위험이 커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낮에 졸음 때문에 사고 위험도 커지고요. 반대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낮에 활력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이 개선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침실을 어둡게 만드세요. 온도를 낮추세요. 저녁 식사를 일찍 하세요. 스마트폰을 일찍 내려놓으세요. 이것만 해도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몇 시에 잤는지, 몇 번 깼는지, 무엇 때문에 깼는지, 아침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수면 패턴과 문제점이 보일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수면 클리닉, 비뇨기과, 내분비내과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요.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오래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좋은 수면입니다. 밤에 깊이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 그게 건강한 100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수면이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건강 상식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나 100세까지 건강 상식 100세 건강사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100세까지 건강한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